60세 버스 기사가 탈북민 아내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직접 사기꾼을 추적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북에서 온 여자가 계모임 돈 수천만 원을 들고 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진짜 범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탈북 형수 대포 통장, 이름만 빌리면 돼. 내가 뒤에서 다 돌릴 수 있다니까.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자신들이 욕했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준다던 그 좋은 아저씨가 진범이었던 겁니다. 30년 무사고 버스 기사의 집념이 어떻게 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차고지를 빠져나온 61세 버스 기사 박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네 파출소 번호가 떠 있었지요. 박정수 씨 되시죠? 지금 당장 파출소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 되시는 리소연 씨 관련 사기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사기라니요. 파출소 상담실 안 소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11살 딸 지민이가 잔뜩 겁먹은 눈으로 엄마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형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통장 명의가 리소연 씨 맞죠? 계모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수천만 원인데 며칠 만에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탈북 아줌마한테 당했다고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통장은 아파트 할아버지들이랑 적금처럼 돈 모으는 거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저는 은행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요. 정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 정만수였지요. 입만 열면 북에서 온 사람들 내가 많이 도와봤다고 하던 그 남자 말입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만수 씨는 뭐라고 하느냐고요. 본인은 소연 씨가 통장을 쥐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한 생활 잘 모르는 척하다가 실제로는 돈을 빼돌리고 잠적하려 했다는 식이고요.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때 자기 아내를 향해 쏟아졌던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이번에는 사기라는 단어와 함께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정말 몰랐어요. 남한에서는 동네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하면 진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소연 씨, 한 가지만 믿어요. 내가 30년 동안 사람 태워본 눈으로는 당신이 그런 짓 할 사람은 아니에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끝까지 파봅시다.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요. 그날 밤 박정수는 처음으로 버스 핸들이 아니라 사건의 핸들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무사고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지요. 이건 소연이가 아니라고요. 3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던 밤이었지요. 정수는 막차를 몰고 종점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녀가 눈에 들어왔지요. 두툼한 패딩에 얼굴을 묻은 젊은 여자와 그 품에 안겨있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 발끝은 춥게 떨리고 있었고 계단 쪽으로 밀려난 찌그러진 도시락통 하나가 쓸쓸해 보였지요. 정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손님, 종점입니다. 이제 차고지 들어가야 해서요. 여자가 화들짝 깨더니 어색한 억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요. 북쪽 말투였지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하느냐고요. 여자는 언덕 위 고시원 비슷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 시간에 애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 힘들겠는데요. 그냥 그대로 타고 계세요. 돌아가는 길이 그쪽이라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소연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요. 정수가 웃었습니다. 30년 무사고 기사인데 이 정도 재량도 못 쓰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신 애는 꼭 안고 계세요. 그때부터 버스 기사 아저씨와 탈북 모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후 정수는 소연이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요. 퇴근길마다 일부러 그 분식집에 들러 기사 세트 하나를 시켜 먹었습니다. 김밥이 남으면 지민에게 슬쩍 얹어주곤 했지요. 어느 날 정수가 물었습니다. 여기 살기 어떠냐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춥지는 않은데요. 마음이 좀 춥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사 아저씨는 진짜 아저씨 같아. 그 말이 정수의 가슴에 묘하게 박혔지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우리 밥만 같이 먹고 헤어지는 사이 말고요. 밥 책임져주는 사이가 돼보는 건 어떻습니까? 소연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북에서 살 때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걸 배웠어요. 한번 가족이라고 마음먹으면 쉬이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도 도중하차는 없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둘은 작은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축하해 준 사람이 바로 동네 편의점 사장 정만수였지요. 어이 형님, 축하합니다. 내가 북에서 온 사람들 많이 도와봤다니까요. 앞으로 은행 거래, 전세 계약, 계모임 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정수는 감사했고 소연도 남한에서 처음으로 챙겨주는 동네 아저씨라 여기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결혼 후 소연은 정수의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했지요. 집은 곧 북한식으로 정돈된 공간이 됐습니다. 수건은 모두 하얀색으로 통일해 3번 접어 서랍에 넣었고 양말은 짝을 맞춰 동그랗게 말아 세워두었지요. 이불은 호텔처럼 각 잡아개어 올려두고 행주도 눌러서 딱딱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수가 투덜댔지요. 수건은 그냥 대충 접어서 던져놔도 닦이는 건 똑같지 않느냐고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대충이 사람 망칩니다. 북에서도 전쟁 나도 이불각은 잡고 잤어요. 그게 마음이 안 무너지는 비결입니다. 언어에서도 자꾸 부딪혔지요. 지민의 짧은 치마를 보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야, 그 치마 올라이 동동 바지 같아서 웃긴다. 지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엄마 그게 뭐냐고요.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정수에게 소연이 툭 던졌습니다. 좀 뒤집어거리지 말아요. 귀가 아프다. 정수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지요. 올라이 동동 바지는 짧은 바지를 뜻하고 뒤집어거리다는 말 너무 많이 할 때 그만하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소소한 충돌이 오히려 둘을 더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에서 터졌지요. 정만수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여기 살려면 전세금도 모아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잖아요. 요즘 은행 이자가 뭐가 되나요? 우리 동네 형님들끼리 계모임 하는 거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넣으면 몇 년 뒤에 목돈이 딱 나옵니다. 소연이 물었지요. 자신은 그런 거 잘 모른다고요. 북에서는 그냥 쌀 모으고 장마당 다니고 그랬지 이런 돈 모임은 해본 적이 없다고요. 만수가 친절한 척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동네에서 나만 믿고 따라온 사람들 많아요. 통장만 형수님 이름으로 하나 파고요. 도장은 제가 같이 가서 알려줄게요. 어차피 형수님은 글씨도 어렵잖아요.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요. 정수는 조금 찜찜했지만 북에서 온 사람 도와준다는 말에 약한 소연은 결국 만수의 말을 믿었지요. 그 후로 몇 달간 계모임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 통장에 손도 대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찍힌 잔액은 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당황해서 물었지요. 만수 아저씨 이거 왜 이러냐고요. 만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형수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계 타서 전세금 마련한다고 다 빼갔다고요. 형님이랑 형수님 집 옮길 때 쓰려고요. 소연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말은 아직도 어렵고 명세서 용어는 더 어려웠지요. 그 사이 피해자들이 구청과 파출소를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은 어디 갔느냐고요. 대포통장 주인이 탈북 아줌마라면서요. 역시 그런 사람들 믿는 게 아니라고요. 동네 입주민 대표 김말순도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게 내가 뭘 했나요?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 뒤에서 뭐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정수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승객의 얼굴이 아닌 정만수의 얼굴만 떠올랐지요. 30년 동안 사람 태워봤습니다. 사람 좋은 척하는 사람일수록 내릴 때 눈빛을 한 번 더 봐야 했지요. 이건 소연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은행과 구청과 파출소를 돌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로요. 아내의 누명을 벗기는 일은 이제 자신의 몫이었지요. 정수는 먼저 옛 동료 최연호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택시를 모는 입심 좋은 친구였지요. 연호는 정만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손뼉을 쳤습니다. 야, 정수야.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어. 예전에 우리 택시 기사들한테 계모임 돌리다가 떼먹은 놈 아니냐?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동네 옮겼다고 들었는데 또 여기서 그러고 있었네. 정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첫 피해자가 택시 기사들이었고 이번 피해자는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꼭 나만 생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했지요. 이번에는 소연이었던 겁니다. 정수는 소연과 함께 은행 거래 내역을 꼼꼼히 뽑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소연명의 계좌였지만 자금이 빠져나간 계좌는 대부분 정만수 명의였지요. 일부는 그와 친한 다른 상인들 계좌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동네 초짜 변호사 윤성호를 찾았지요. 성호는 서류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계모임 사기의 대포통장 악용 패턴입니다.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형수님이 통장 주인이니까요. 증거 없이는 소연 씨가 중간 관리자로 오해받기 쉽다는 겁니다. 정수가 물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정만수 씨가 직접 돈을 빼돌렸다고 말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계좌, 녹음, 증인 다 모아야 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북쪽식으로 각부터 잡고 갑시다.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각이 뭐냐고요. 당신이 수건각 잡듯이 증거도 하나하나 각을 맞춰서 쌓자는 말입니다. 작전은 이랬지요. 김말순에게 일부러 자기도 계모임하고 싶다는 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정만수가 말순에게 새 계모임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지난 사기 패턴을 자랑하듯 떠들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그 자리에 정수와 윤성호가 숨어 있다가 만수의 말을 모두 녹음합니다. 이미 확보한 통장 거래 내역과 택시기사 계모임 피해자들의 진술을 합쳐서 파출소와 구청과
피해자 앞 공개 대면을 여는 겁니다. 며칠 뒤 동네 호프집 구석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어서 노후가 걱정이다. 만수 아저씨, 전에 하던 계모임 같은 거 노후에 도움 될까요? 정만수가 슬쩍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고, 그건 경찰 때문에 잠깐 쉬고 있고요. 근데 말순 아줌마 같은 사람은 진짜 VIP로 모셔야지요. 예전에 택시기사들, 동네 할배들 다 내가 꼬드겨서 내가 한몫 챙겼다니까요. 말순이 물었지요. 이번에 난리 났잖느냐고요. 돈 없어졌다고요. 그거 오빠가 한탕 한 거냐고요. 만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그건 그냥 탈북 형수가 대포 통장 들고 튄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름도 생전 처음 보는 거 경찰이 뭘 알아요. 남쪽 생활 모르는 사람 이름만 빌리면 내가 뒤에서 다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 2대가 동시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수와 윤성호였지요. 윤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만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만수 씨,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녹음됐습니다. 만수가 벌떡 일어났지요. 이게 무슨 함정이냐고요.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사람을 사기꾼 만들던 말들도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증거요. 며칠 후 파출소에서는 피해자와 경찰과 구청 직원과 주민 대표가 모두 모인 자리가 열렸습니다. 정만수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지요. 자기는 그냥 통장 빌려준 것뿐이라고요. 돈은 다 탈북 아줌마가 빼간 거라고요. 그때 윤성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기 소연 씨 계좌에서 정만수 씨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수천만 원 거래 내역입니다. 또 이건 정만수 씨가 호프집에서 탈북 형수 대포 통장 이름만 빌리면 된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고요. 스피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탈북 형수가 대포 통장 들고 튄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남쪽 생활 모르는 사람 이름만 빌리면 내가 뒤에서 다 돌릴 수 있다니까요. 피해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 자식이 우리를 2번 죽이네요. 우릴 속인 것도 모자라 소연 씨까지 뒤집어 씌운 거냐고요. 김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봤소. 맨날 편의점 앞에서 북에서 온 사람들 내가 도와준다면서 통장 들고 어딜 그렇게 들락날락하나 했더니요. 내 눈이 짧았구만요. 경찰이 나섰지요. 정만수 씨, 지금부터는 변호사 선임권이 있고요. 사기, 횡령, 대포통장 알선, 무고 혐의로 정식 입건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만수 씨, 우리는 당신을 좋은 아저씨라고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동네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었네요. 만수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지요. 30년 동안 수많은 승객을 태웠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좋은 척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지요. 사건은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습니다. 탈북민 명의를 이용한 계모임 사기, 편의점 사장 정모 씨 검거라고요. 동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지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 탈북 아줌마 괜히 욕한 거 아니냐고요. 김말순이 분식집에 찾아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나 미안하네요. 전에 괜히 북에서 왔다고 돈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개를 하냐고요. 입이 싸서 그랬어요. 소연은 싱긋 웃었지요. 할머니, 북에서도 그런 말 있어요.
잘못했다는 사람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쪽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맛있는 반찬으로 갚으면 되지요. 정수는 버스 회사를 정년 퇴직하며 부모님이 남겨준 작은 점포를 수리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지요. 남북 밥친구 식당이라고요. 된장 15독, 김칫국 20가마, 박정순의 집밥이라고 적었습니다. 메뉴판에는 부산식 돼지국밥과 제육볶음과 김치찌개와 함께 함경도식 명태조림과 감자수제비와 시래기죽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주방에서 소연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수건각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가 옆에서 따라했지요. 이렇게 접고 또 접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접으면 각이 딱 서는 거네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북한 군대 다녀온 사람 같아요. 정수가 멈칫했지요. 지민아. 방금 뭐라 그랬노?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냥 아저씨 말고요. 아빠라고 해봤어요. 숙제에 가족에게 편지 쓰기가 나왔는데요. 누구한테 쓸까 생각하다가요. 지민은 쭈뼛거리며 공책을 펼쳤지요. 아빠에게. 저는 원래 아빠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혼자 일하고 올 때마다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러다가 버스 기사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우리에게 김밥도 사주고요. 엄마가 혼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사람들은 엄마를 이상하게 말했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남의 편이 돼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서툰 손으로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야, 글 참 버스 노선표보다 100배는 잘 썼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운전사는 당신이 아니라 지민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든 이 아이가 길 안내해 줄 거예요. 가게 밖에는 저녁등이 켜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이고, 남북 밥친구 집이 여기라 카대? 오늘은 북쪽국 한번 먹어보자고요. 정수는 앞치마 끈을 조여매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오늘 메뉴는 사이다 국입니다.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사이다 국이 뭐냐고요? 억울한 사람들 한 번에 속 뚫리게 하는 국이지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편만 들면서 삽시다. 식당 안에는 뜨끈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웃음 섞인 말소리가 오갔지요. 그리고 조용한 안도감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3년 전 그 눈 오던 밤을 떠올렸지요. 막차 맨 뒷자리에서 떨고 있던 모녀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소연이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밥 한 끼 나눈 사람은 천리를 같이 간다고요. 정수가 대답했지요. 그럼 우리는 밥 몇 끼를 나눴으니까 만리는 가겠네요. 지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만리면 어디까지예요? 정수가 웃었지요. 글쎄다. 아빠도 모르겠다. 근데 어디든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겠노? 그날 밤 식당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에도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고맙습니다. 소연이 물었지요. 뭐가 고맙느냐고요. 도중하차 안 하고 여기까지 와줘서요. 나도 약속 지킬게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민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나도 끼워줘요. 나도 같이 갈 거예요. 정수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 세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찼지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따뜻했지요. 30년 버스 기사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거장이었지요. 남북 밥친구 식당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을 저었지요. 소연은 그 옆에서 함경도식 명태를 손질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끝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지민은 학교 다녀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돌았습니다. 손님들이 귀엽다며 용돈을 쥐어주면 지민은 꼬박꼬박 저금통에 넣었지요. 나중에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릴 거라고요.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연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지요. 김말수는 단골이 됐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찾아와 시래기죽을 시켰지요. 처음에는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진심으로 그 맛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았지요. 말수는 가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북쪽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요.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음식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정성이 맛이라고요. 정수는 가끔 버스 운전석이 그리웠습니다. 3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지요. 예전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지요.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빠진 뒤였습니다. 정수는 홀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연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지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내가 그때 막차에서 당신을 그냥 내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지요. 그랬으면 저는 아직도 고시원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정수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김밥 말고 생선 손질하고 국 끓이느라 거칠어진 손이요. 하지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지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거라고요. 그날 밤 막차에서 시작된 인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이 따뜻함이었습니다. 지민이 숙제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지요. 식탁 위에는 부산식 돼지국밥과 함경도식 감자 수제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한 식탁에서 만난 거지요. 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통일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누는 것이라고요. 서로 다른 말투와 다른 음식과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이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민은 먼저 올라가 잠들었지요. 정수와 소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소연이 말했지요. 여보, 고마워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고맙느냐고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요. 북에서 왔다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정수가 대답했지요. 소연 씨, 나는 30년 동안 사람을 봐왔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지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버스 같은 거라고요.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정에서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는 거라고요. 자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막차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지요.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버스 대신 식당을 운전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같았지요. 사람들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일이요. 그게 자신의 마지막 노선이었습니다. 가장 긴 노선이자 가장 행복한 노선이었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리고 어디서 왔든 어떤 사람이든 따뜻한 밥 한 끼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마음 한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